여기 후진국 한국만큼은 절대로 수학여행으로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빈민국과 한국은 물가도 턱없이 저렴하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좋은 계획이 생각났다며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수학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슈잉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당 간부시기에 저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동시에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중국 최고의 사립학교도 아닌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저는 미국 명문 대학교로의 유학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님의 뒷배만 믿을 뿐 공부를 영 잘하진 못했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각종 술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적 조작이나 위조가 쉬운 중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이곳 고등학교에서 거의 왕처럼 군림했고 나름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곳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중국의 중산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 수학여행도 구질구질한 중국 국내 여행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위 1%쯤은 되어야 겨우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로의 수학여행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으나 저는 이들과는 태생부터가 달랐기에 고등학교에서 단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국내 여행 따위로 만족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저만 특별히 해외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도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사실상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버전과 다름없는데 그런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간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2박 3일의 국내 여행을 떠난 다른 학생들과의 일정을 맞춰야만 했기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학교 측에서는 특별히 저와 친하게 지내던 담당 선생님까지 붙여주었고 그렇게 저는 이왕 한국에 가는 거 중국의 한국과는 급이 다른 부유함을 보여주며 중국을 우러러보게끔 하기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또한 담당 선생님께서도 한국은 매우 가난한 빈민국이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배알도 없는 민족이라며 그런 한국에 가서 자존감이나 충전하자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한국의 물가는 중국보다 3배는 저렴하니 환전도 최소한으로 해서 가면 된다는 정보까지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난한 우범국가 한국에서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환전도 최소한으로 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일단 한국의 물가는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한국의 물가는 어림잡아봐도 중국보다 2배는 비싼 듯 보였고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선생님을 향해 사정없이 눈을 부라릴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공항 물가는 어느 나라든 전부 비싼 거 모르냐며 또한 한국은 사기의 국가이므로 이렇듯 외국인들이 많은 공항의 특성을 이용해 외국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비열한 수법을 쓴 거라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선생님의 말씀에 그저 반신반의하면서도 중국에서 먹을 때에 비해 2배 이상은 비싼 김치찌개를 먹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분명 중국의 음식이지만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심기가 거슬리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판매하는 김치찌개는 수준이 매우 높았고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택시를 이용해서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서는 가난한 한국은 인건비가 매우 낮은 중국보다도 훨씬 인건비가 낮은 수준 떨어지는 국가라고 했고 그 말은 한국의 택시 요금은 무척이나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유일한 문제라면 한국 공항에서 어떻게 택시를 잡느냐는 거였어요. 전 세계 공항 어디를 가보더라도 공항은 택시 사기 천지기에 저희가 무사히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외국인들 한 무리가 모여있는 전자 스크린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도착 후 공항 키오스크,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항 키오스크에 탑재된 AI 알고리즘은 목적지, 그룹 크기, 선호도에 따라
승객을 가장 가까운 택시와 매칭해주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은 택시 하나하나에 탑재된 시스템과 전부 연결되고 있었기에 실시간 교통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여 택시가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서비스 덕분에 배차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는 만큼 바로바로 택시가 도착했기에 기다림이 거의 없이 택시에 탑승할 수 있었죠. 물론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택시에서는 사기라는 개념조차 떠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택시 예약 시스템상 여행객은 택시 예약 전에 예상요금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상요금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요금이 청구되게 되면 이에 대한 내용이 공항 측과 택시회사 측 모두에게 알림이 갔기에 요금이 과다 청구될 경우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러한 한국의 AI 기반 시스템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건 영락없는 선진국과 다름이 없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택시 요금조차 중국의 2배에 달했기에 저는 한국이 정말로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또다시 무적의 논리를 가져오셨죠. 그녀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국가를 홍보하는 것에 미친 국가로 외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만 중심으로 인프라를 몰빵한 기형적인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택시 요금이 비싼 것도 택시 예약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는 것도 전부 다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똑같은 논리만을 들이미는 선생님께 의심의 감정이 피어올랐고 정말로 선생님을 믿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저 또한 중국에서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교육을 받긴 했지만 적어도 제가 공항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영락없는 선진국이었기에 만약 한국이 정말로 물가가 높은 선진국이 맞다면 환전을 얼마 해오지 않은 저는 이번 수학여행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제 불신은 한국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정점을 찍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탑승한 외국인 전용 택시의 한국인 택시기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택시기사와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택시기사는 한국어와 영어만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외국어를 설정된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AI 이어폰 덕분에 저희의 중국어를 알아듣고 전부 영어로 대답해 주었죠. 물론 저나 선생님이나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기에 한국인 택시기사와는 딱히 양질의 소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택시기사와의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며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인가? 저는 한국의 예상치도 못했던 선진적인 모습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국의 택시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택시는 승객 선호도에 따라 차량 내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택시에 설치된 별도의 전자 스크린을 통해 실내 온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었고 저희가 도착할 곳에 대한 별도의 도시 가이드까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택시에는 전자기기 충전을 위한 포트와 고속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못 믿어온 모습만을 보여주는 선생님을 대신해 계획을 재정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 택시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한국 택시에서 연신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택시에 승객이 탑승해 있든 말든 택시기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택시 안은 늘 수십 년은 묵은 담뱃전내로 가득하고 혹여라도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면 택시기사는 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냐며 화를 낼 뿐이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함께 자신의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은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문화가 전혀 없는지 택시 내부에는 향긋한 방향제 냄새만이 가득했기에 저는 더욱 만족스러운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저는 이러한 사소한 장면만 봐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도저히 속국 한국이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러한 의심이 들 때면 제 머리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충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거든요.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택시에서 조사했던 각종 일정들이 존재했고, 또 스마트폰이 없어졌다는 것은 제 SNS에 올릴 사진도 촬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었기에 이건 그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수학여행이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렸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죠. 제 스마트폰은 매우 고가였기에 도저히 택시기사가 되돌려줄 것 같지 않았고, 선생님 또한 줄곧 한국은 가난하고 범죄가 만연한 국가라는 말을 해왔기에 차마 제게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은 못하더군요. 대신 사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지 않냐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싸구려 중국 휴대폰은 카메라 성능도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선생님께 다시금 눈알을 부라리며 그깟 싸구려 중국 스마트폰으로는 사진을 안 찍으니만 못하다는 말을 하며 거절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때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벼랑간 선생님의 스마트폰이 울리더니 이내 통화를 마친 선생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넋나간 표정을 지으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슈잉, 택시기사가 뒷자리에서 내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며 전화를 해오더라. 지금 하차했던 장소로 가면 내 스마트폰을 전달해주겠다고 하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선생님은 제 스마트폰은 한국인들의 1년 연봉으로도 못 산다며 그런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 정도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돌려줄 리가 있겠냐며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건네던 차였는데요. 선생님은 고가의 스마트폰에 눈이 돌아간 한국인들은 분명 제게 스마트폰을 다시 돌려줄 리가 없다며 그만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택시 기사는 제 스마트폰을 그대로 작물시장에 내다 팔아도 1년치의 연봉을 버는 셈인데 어떻게 제게 스마트폰을 돌려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택시 하차 장소로 돌아가 본 결과 한국인 택시 기사는 정말로 제 스마트폰을 돌려줌과 동시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말까지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택시에는 AI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실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이 카메라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를 막음과 동시에 분실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즉, 한국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실물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수혜를 받아 곧바로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자신은 선생님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지만 택시 예약을 통해 얻은 안심번호로 전화할 수 있었다며 보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따뜻한 말까지 건네더니 이내 보상조차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택시 기사의 주수입은 손님들을 태우며 발생하는 택시비가 아닌 술 취한 승객들이 놓고 간 귀중품을 작물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호혜 따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렇듯 대가 없는 호의가 당연하다는 듯 일상화된 나라였고 이건 딱 봐도 중국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고도 전혀 탐내지 않아 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 절대로 가난한 국가일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이건 그저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기 때문에 분실물을 되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답할 뿐이었고 만약 제가 중국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기적 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렇게 일정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택시를 이용해서 한국 투어를 이어나갈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리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더라도 한국은 물가가 매우 저렴한 국가이므로 택시 기사라는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공항택시뿐만 아니라 그냥 택시 요금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더 비쌌고 환전을 얼마 해오지 않은 저희는 도저히 택시 투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된 이상 택시를 타는 것보다 렌터카를 하나 빌리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며 렌터카를 대여하자는 제안을 해왔죠. 사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렌터카를 대여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게 필수이며 또 애초에 중국에는 렌터카 대여업체 자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듯 갑작스럽게 렌터카를 대여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런 제게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 분명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하기 어렵지. 그러나 나는 인천공항을 벗어나면서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도 렌터카를 3초 만에 대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어. 내 영어 실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렌터카 예약을 휴대폰으로도 3초 만에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렌터카 대여를 하려면 범죄 기록 증명서부터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는 데는 좋게 한 달은 걸리고 또 대면 인터뷰까지 거친 뒤에야 겨우 렌터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렌터카 대여에 관한 사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대여 고객은 사고를 냈음에도 대충 스프레이로 가리거나 자신의 짓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차를 훔쳐서 그대로 잠적한다거나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죠. 물론 이렇듯 사기를 치는 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동차에 몰래 GPS 기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고 임의로 해당 위치로 가서 차량을 훔쳐간 뒤 보상금 명목으로 차량 비용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즉,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가 사기를 치므로 렌터카 대여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렌터카 업체 자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렌터카 앱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렌터카 업체를 표시해주고 정말로 앱을 통해서도 렌터카 대여가 가능했는데요. 특히나 렌터카 앱은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여행 요구사항, 선호도, 예산을 분석하여 고급 SUV부터 소형 전기차까지 완벽한 차량을 추천해주고 있었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저희 같은 중국인 여성들은 어떤 차량을 선호하는지까지 추천해주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선생님은 아무런 고민 없이 차량을 렌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앱을 통한 예약을 마친 뒤 이곳 위치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렌터카 대여 업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렌터카 업체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직원은 그저 친절한 얼굴로 렌터카 주의사항만을 번역 앱으로 건넬 뿐 어떠한 확인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정말 3초 만에 렌터카 키를 건네주었거든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넘겨받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철저한 상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고 돋보기와 손전등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차량의 하자 상태를 점검하거든요. 중국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서는 렌터카를 얼마나 많이 대여해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독박을 잘 씌우는 업체가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태 사기 행위는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든 고객이든 서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차량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과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한국의 신속한 대여 과정에 놀라 도대체 뭘 믿고 저희들에게 별도의 검사도 없이 차량을 넘겨주는 거냐는 번역을 내밀자 한국인 렌터카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답변이 적힌 번역을 건네왔거든요. 글쎄요, 검사 과정이 길 필요가 있나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검사 시스템은 사용 전후의 차량의 손상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분쟁과 수동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격하게 줄인 상태거든요. 여기에 있는 고화질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자동차의 외부와 내부를 스캔하여 작은 스크래치나 찌그러짐도 전부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은 애초에 이러한 상태에 대한 거짓말이나 사기 따위는 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나요? 설마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차량 상태를 검사하는 건가요? 저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한국은 이미 높은 기술 수준으로 극한의 편의성을 구현해낸 거였고 애초에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사기 따위는 치지 않는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탑승하게 된 차량도 너무나도 완벽한 상태였기에 저는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앱상의 국적과 키 등을 왜 적어야 하나 싶어 당황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렌터카는 빅데이터를 통한 선호도에 맞게 좌석이 키에 맞게 설정되어 있었고 중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선호도에 따른 온도 상황까지 구현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중국과 비교할 수 있는 건가 싶어 제 차 선생님을 의심스럽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렌터카는 이러한 맞춤형 설정은커녕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형편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차량 내부에는 덕트 테이프와 각종 공구 키트 등이 존재해서 박살난 백미러를 알아서 수리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라도 고객이 도로 한가운데서 달랑거리던 백미러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항의 전화를 하면 렌터카 업체 측은 유튜브 수리 영상을 참조하라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을 일삼을 뿐이죠. 이런 게 바로 중국의 현실이니 검사 과정은 차량 대여 전후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안은 향긋한 차량 방향제 냄새만이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택시는 고정적인 운전자가 있으니 관리를 한다 쳐도 렌터카는 고정적인 운전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 공유 자동차의 모습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의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고 운전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아무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임에도 물병이나 비닐봉지에 빠르게 용변을 본 뒤 도로로 던지는 경우도 몹시 흔한데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의 결과는 고스란히 차량 내부에 누적되며 그야말로 중국에서 이러한 공용으로 쓰는 것들은 지옥에서 갓 가져온 물건처럼 최악의 상태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용 차량을 바퀴 달린 쓰레기통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남의 것을 극악의 수준으로 함부로 쓰는 문화가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내 것이 아님에도 다음 사람을 위해 끝까지 청결하게 물건을 사용하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차량에 탑승했고 운전대를 잡은 선생님만 믿고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선진적인 면모의 열등감을 느꼈는지 연신 표정을 찌푸리던 선생님께서는 이내 이것 보라며 한국은 역시나 중국의 속국이 맞았다며 박장대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맞춤형 AI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및 각종 설명을 전부 다 중국어로 자동 전환해 놓은 상태였고 따라서 선생님은 언어 장벽이 제거되어 마치 중국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선생님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라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이렇듯 한국 렌터카에서 중국어가 나오는 장면이야말로 그 증거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이러한 한국의 맞춤형 AI 시스템은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언어 설정은 별도의 전자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선생님을 자극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는데요. 저는 그저 선생님의 편협함에 혀를 끌끌 차며 계속해서 이동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의 도로를 이동하면서 저는 감탄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도로는 포트홀은커녕 도로에 조그마한 이물질조차 없었고 차량 노면 표시 상태도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영어 표지판도 매우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도대체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소변이 고속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도로의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파편과 포트홀 투성이인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저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현격한 격차가 나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중국이 최고라고만 외치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죠.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자의 목적지, 교통 흐름, 차량 유형에 따라 최적의 차선으로 안내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AI로 구동되는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속해서 대체 경로를 알려주었기에 저희는 최고의 효율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AI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연료 효율적인 경로, 경치가 좋은 경로, 최단 경로를 전부 알려주었기에 저는 어떻게 한국은 마치 부처님 손바닥 보듯 모든 전국적인 교통망을 꿰고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싶어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구현해낸 한국의 경탄만 내뱉을 뿐이었죠. 사실 중국만 해도 이러한 GPS 기술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의사소통 따위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일 뿐더러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기술을 구현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중국 운전자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도 수십 년은 된 종이지도에만 의존해서 길을 찾고 있으니 이건 최신 기술을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조로운 여행도 잠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또한 이러한 중국의 한국과 비교되는 한심한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는지 이내 한국 따위가 중국도 구현해내지 못한 기술을 벌써부터 상용화해 놓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그저 제대로 된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최첨단 기술력을 갖춰놓은 척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일 뿐이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돌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대로가 아닌 분명 혼잡하다고 적혀있는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그렇게 한국의 GPS 기술은 전부 사기라고 확신하며 호기롭게 도로를 이동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지옥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한국의 내비게이션이 일러준 대로 저희가 향한 곳에는 최악의 정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는 옴짝달싹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거든요. 선생님의 한국 불신 때문에 저까지 된통 당하게 된 셈이었고 저는 그런 한심한 선생님을 향해 사정없이 눈알을 부라리며 빨리 어떻게든 해보라고 야단법석을 떨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와 제 잔소리까지 들으니 선생님은 이제야 한국의 기술력은 정확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점점 분노로 인해 풀려버린 눈동자가 원래대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정도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다간 오늘 일정은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빠르게 한국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르며 혼잡한 도로를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동안 고생한 끝에 겨우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희 둘 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사실에 불쾌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교통체증에 대한 분노가 들었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더욱 화가 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러한 자신의 분노를 잘못된 곳에 풀기 시작했죠. 아니, 한국 고속도로에는 왜 이렇게 CCTV가 많은 거야?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드론까지 돌아다니며 과속이나 각종 도로 교통법 위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니 무슨 이런 형편없는 통제국가가 다 있어? 중국에서는 시속 200km로 달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데 도대체 한국은 뭐 이리 단속과 규제가 많은 거야? 중국인들은 굳이 이러한 단속을 안 해도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지만 한국은 규제 없으면 운전도 못하는 열등한 사람들이니 하나부터 10까지 규제로 통제를 해야 하는가 보군. 이러니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거지.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고해상도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고속도로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동작감지 센서가 달린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인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법 없이 선진적인 운전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부럽기만 했어요. 저는 중국 고속도로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운전을 잘하는 것에 대한 공감도 전혀 가지 않았죠. 그리고 통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고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에 이건 그냥 중국의 예산이 없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 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계속해서 차선을 2개씩이나 점령하며 운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렌터카에서는 계속해서 경보음을 울리며 선생님이 이러한 얌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렌터카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충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에 차량의 시스템은 운전자인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서 계속해서 알림을 울려주며 경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러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시스템을 보고도 연신 불평을 할 뿐이었어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네. 중국에서는 추월을 하든 2차선을 몰고 주행을 하든 그건 운전자의 자유고 마땅한 운전자의 권리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뭔 놈에 안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차선을 몰면서 둘 중 쾌적한 차선을 선택하는 건 내 자유인데 말이야. 아무래도 한국은 후진국일 뿐이고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통제국가라 2차선을 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해. 저는 그런 선생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저는 중국 교육의 어두운 미래에 한숨마저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시종일관 궁시렁대며 욕을 하던 선생님은 갑자기 조용해진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화를 내고 한국을 욕하느라 이젠 지쳐서 졸리게 된 모양이었고
그녀는 정말로 운전대를 잡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졸음운전 때문에 저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깨웠지만 선생님은 10초면 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렌터카 또한 선생님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내며 선생님의 졸음운전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선생님은 그때만 잠깐 정신을 차릴 뿐 이내 다시 졸곤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간헐적으로나마 정신을 차리던 선생님은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서 죽겠구나 싶어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선생님은 비몽사몽인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은 비틀거리다가 이내 안정적인 주행을 되찾으며 멀쩡히 도로를 이동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의 웬만한 차량들은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고 알림을 주고 일정량 이상 알림을 울리면 자동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발동하는 기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최첨단 기술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었고 그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선생님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쳐 버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위기를 빠져나간 게 몇 번인지 또 선생님의 무식한 한국 무시 때문에 위기에 빠진 적이 몇 번인지 저는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듯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늦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의 말만 믿고 턱없이 적은 금액만을 환전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선진국 한국의 물가는 그들의 수준처럼 엄청나게 비쌌고 중국보다 2배는 비싼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교사 월급이 40만 원밖에 안 되기에 선생님도 한국에서 뭔가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로 편의점만을 전전하며 가난하게 한국 여행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여기 후진국 한국만큼은 절대로 수학여행으로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빈민국과 한국은 물가도 턱없이 저렴하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좋은 계획이 생각났다며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수학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슈잉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2분 다 당 간부시기에 저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동시에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중국 최고의 사립학교도 아닌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저는 미국 명문 대학교로의 유학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님의 뒷배만 믿을 뿐 공부를 영 잘하진 못했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각종 술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적 조작이나 위조가 쉬운 중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이곳 고등학교에서 거의 왕처럼 군림했고 나름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곳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중국의 중산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 수학여행도 구질구질한 중국 국내 여행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위 1%쯤은 되어야 겨우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로의 수학여행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으나 저는 이들과는 태생부터가 달랐기에 고등학교에서 단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국내 여행 따위로 만족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저만 특별히 해외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도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사실상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버전과 다름없는데 그런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간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2박 3일의 국내 여행을 떠난 다른 학생들과의 일정을 맞춰야만 했기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학교 측에서는 특별히 저와 친하게 지내던 담당 선생님까지 붙여주었고 그렇게 저는 이왕 한국에 가는 거 중국의 한국과는 급이 다른 부유함을 보여주며 중국을 우러러보게끔 하기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또한 담당 선생님께서도 한국은 매우 가난한 빈민국이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배알도 없는 민족이라며 그런 한국에 가서 자존감이나 충전하자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한국의 물가는 중국보다 3배는 저렴하니 환전도 최소한으로 해서 가면 된다는 정보까지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난한 우범국가 한국에서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환전도 최소한으로 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일단 한국의 물가는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한국의 물가는 어림잡아봐도 중국보다 2배는 비싼 듯 보였고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선생님을 향해 사정없이 눈을 부라릴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공항 물가는 어느 나라든 전부 비싼 거 모르냐며 또한 한국은 사기의 국가이므로 이렇듯 외국인들이 많은 공항의 특성을 이용해 외국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비열한 수법을 쓴 거라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선생님의 말씀에 그저 반신반의하면서도 중국에서 먹을 때에 비해 2배 이상은 비싼 김치찌개를 먹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분명 중국의 음식이지만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심기가 거슬리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판매하는 김치찌개는 수준이 매우 높았고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택시를 이용해서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서는 가난한 한국은 인건비가 매우 낮은 중국보다도 훨씬 인건비가 낮은 수준 떨어지는 국가라고 했고 그 말은 한국의 택시 요금은 무척이나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유일한 문제라면 한국 공항에서 어떻게 택시를 잡느냐는 거였어요. 전 세계 공항 어디를 가보더라도 공항은 택시 사기 천지기에 저희가 무사히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외국인들 한 무리가 모여있는 전자 스크린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도착 후 공항 키오스크,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항 키오스크에 탑재된 AI 알고리즘은 목적지, 그룹 크기, 선호도에 따라 승객을 가장 가까운 택시와 매칭해주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은 택시 하나하나에 탑재된 시스템과 전부 연결되고 있었기에 실시간 교통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여 택시가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서비스 덕분에 배차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는 만큼 바로바로 택시가 도착했기에 기다림이 거의 없이 택시에 탑승할 수 있었죠. 물론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택시에서는 사기라는 개념조차 떠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택시 예약 시스템상 여행객은 택시 예약 전에 예상요금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상요금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요금이 청구되게 되면 이에 대한 내용이 공항 측과 택시회사 측 모두에게 알림이 갔기에 요금이 과다 청구될 경우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러한 한국의 AI 기반 시스템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건 영락없는 선진국과 다름이 없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택시 요금조차 중국의 2배에 달했기에 저는 한국이 정말로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또다시 무적의 논리를 가져오셨죠. 그녀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국가를 홍보하는 것에 미친 국가로 외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만 중심으로 인프라를 몰빵한 기형적인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택시 요금이 비싼 것도 택시 예약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는 것도 전부 다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똑같은 논리만을 들이미는 선생님께 의심의 감정이 피어올랐고 정말로 선생님을 믿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저 또한 중국에서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교육을 받긴 했지만 적어도 제가 공항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영락없는 선진국이었기에 만약 한국이 정말로 물가가 높은 선진국이 맞다면 환전을 얼마 해오지 않은 저는 이번 수학여행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제 불신은 한국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정점을 찍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탑승한 외국인 전용 택시의 한국인 택시기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택시기사와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택시기사는 한국어와 영어만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외국어를 설정된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AI 이어폰 덕분에 저희의 중국어를 알아듣고 전부 영어로 대답해 주었죠. 물론
저나 선생님이나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기에 한국인 택시기사와는 딱히 양질의 소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택시기사와의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며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인가? 저는 한국의 예상치도 못했던 선진적인 모습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국의 택시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택시는 승객 선호도에 따라 차량 내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택시에 설치된 별도의 전자 스크린을 통해 실내 온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었고, 저희가 도착할 곳에 대한 별도의 도시 가이드까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택시에는 전자기기 충전을 위한 포트와 고속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못 믿어온 모습만을 보여주는 선생님을 대신해 계획을 재정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 택시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한국 택시에서 연신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택시에 승객이 탑승해 있든 말든 택시기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택시 안은 늘 수십 년은 묵은 담뱃전내로 가득하고, 혹여라도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면 택시기사는 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냐며 화를 낼 뿐이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함께 자신의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은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문화가 전혀 없는지 택시 내부에는 향긋한 방향제 냄새만이 가득했기에 저는 더욱 만족스러운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저는 이러한 사소한 장면만 봐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도저히 속국 한국이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러한 의심이 들 때면 제 머리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충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거든요.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택시에서 조사했던 각종 일정들이 존재했고, 또 스마트폰이 없어졌다는 것은 제 SNS에 올릴 사진도 촬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었기에 이건 그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수학여행이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렸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죠. 제 스마트폰은 매우 고가였기에 도저히 택시기사가 되돌려줄 것 같지 않았고, 선생님 또한 줄곧 한국은 가난하고 범죄가 만연한 국가라는 말을 해왔기에 차마 제게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은 못하더군요. 대신 사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지 않냐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싸구려 중국 휴대폰은 카메라 성능도 형편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선생님께 다시금 눈알을 부라리며 그깟 싸구려 중국 스마트폰으로는 사진을 안 찍으니만 못하다는 말을 하며 거절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때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벼랑간 선생님의 스마트폰이 울리더니 이내 통화를 마친 선생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넋나간 표정을 지으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슈잉, 택시기사가 뒷자리에서 내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며 전화를 해오더라. 지금 하차했던 장소로 가면 내 스마트폰을 전달해주겠다고 하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선생님은 제 스마트폰은 한국인들의 1년 연봉으로도 못 산다며 그런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 정도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돌려줄 리가 있겠냐며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건네던 차였는데요. 선생님은 고가의 스마트폰에 눈이 돌아간 한국인들은 분명 제게 스마트폰을 다시 돌려줄 리가 없다며 그만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택시 기사는 제 스마트폰을 그대로 작물시장에 내다 팔아도 1년치의 연봉을 버는 셈인데 어떻게 제게 스마트폰을 돌려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택시 하차 장소로 돌아가 본 결과 한국인 택시 기사는 정말로 제 스마트폰을 돌려줌과 동시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말까지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택시에는 AI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실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이 카메라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를 막음과 동시에 분실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즉, 한국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실물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수혜를 받아
곧바로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자신은 선생님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지만 택시 예약을 통해 얻은 안심번호로 전화할 수 있었다며 보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따뜻한 말까지 건네더니 이내 보상조차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택시 기사의 주수입은 손님들을 태우며 발생하는 택시비가 아닌 술 취한 승객들이 놓고 간 귀중품을 작물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호혜 따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렇듯 대가 없는 호의가 당연하다는 듯 일상화된 나라였고 이건 딱 봐도 중국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고도 전혀 탐내지 않아 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 절대로 가난한 국가일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이건 그저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기 때문에 분실물을 되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답할 뿐이었고 만약 제가 중국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기적 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렇게 일정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택시를 이용해서 한국 투어를 이어나갈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리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더라도 한국은 물가가 매우 저렴한 국가이므로 택시 기사라는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공항택시뿐만 아니라 그냥 택시 요금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더 비쌌고 환전을 얼마 해오지 않은 저희는 도저히 택시 투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된 이상 택시를 타는 것보다 렌터카를 하나 빌리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며 렌터카를 대여하자는 제안을 해왔죠. 사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렌터카를 대여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게 필수이며 또 애초에 중국에는 렌터카 대여업체 자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듯 갑작스럽게 렌터카를 대여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런 제게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 분명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하기 어렵지. 그러나 나는 인천공항을 벗어나면서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도 렌터카를 3초 만에 대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어. 내 영어 실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렌터카 예약을 휴대폰으로도 3초 만에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렌터카 대여를 하려면 범죄 기록 증명서부터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는 데는 좋게 한 달은 걸리고 또 대면 인터뷰까지 거친 뒤에야 겨우 렌터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렌터카 대여에 관한 사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대여 고객은 사고를 냈음에도 대충 스프레이로 가리거나 자신의 짓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차를 훔쳐서 그대로 잠적한다거나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죠. 물론 이렇듯 사기를 치는 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동차에 몰래 GPS 기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고 임의로 해당 위치로 가서 차량을 훔쳐간 뒤 보상금 명목으로 차량 비용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즉,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가 사기를 치므로 렌터카 대여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렌터카 업체 자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렌터카 앱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렌터카 업체를 표시해주고 정말로 앱을 통해서도 렌터카 대여가 가능했는데요. 특히나 렌터카 앱은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여행 요구사항, 선호도, 예산을 분석하여 고급 SUV부터 소형 전기차까지 완벽한 차량을 추천해주고 있었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저희 같은 중국인 여성들은 어떤 차량을 선호하는지까지 추천해주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선생님은 아무런 고민 없이 차량을 렌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앱을 통한 예약을 마친 뒤 이곳 위치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렌터카 대여 업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렌터카 업체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직원은 그저 친절한 얼굴로 렌터카 주의사항만을 번역 앱으로 건넬 뿐 어떠한 확인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정말 3초 만에 렌터카 키를 건네주었거든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넘겨받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철저한 상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고
돋보기와 손전등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차량의 하자 상태를 점검하거든요. 중국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서는 렌터카를 얼마나 많이 대여해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독박을 잘 씌우는 업체가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태 사기 행위는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든 고객이든 서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차량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과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한국의 신속한 대여 과정에 놀라 도대체 뭘 믿고 저희들에게 별도의 검사도 없이 차량을 넘겨주는 거냐는 번역을 내밀자 한국인 렌터카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답변이 적힌 번역을 건네왔거든요. 글쎄요, 검사 과정이 길 필요가 있나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검사 시스템은 사용 전후의 차량의 손상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분쟁과 수동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격하게 줄인 상태거든요. 여기에 있는 고화질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자동차의 외부와 내부를 스캔하여 작은 스크래치나 찌그러짐도 전부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은 애초에 이러한 상태에 대한 거짓말이나 사기 따위는 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나요? 설마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차량 상태를 검사하는 건가요? 저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한국은 이미 높은 기술 수준으로 극한의 편의성을 구현해낸 거였고 애초에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사기 따위는 치지 않는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탑승하게 된 차량도 너무나도 완벽한 상태였기에 저는 두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앱상의 국적과 키 등을 왜 적어야 하나 싶어 당황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렌터카는 빅데이터를 통한 선호도에 맞게 좌석이 키에 맞게 설정되어 있었고 중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선호도에 따른 온도 상황까지 구현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중국과 비교할 수 있는 건가 싶어 제 차 선생님을 의심스럽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렌터카는 이러한 맞춤형 설정은커녕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형편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차량 내부에는 덕트 테이프와 각종 공구 키트 등이 존재해서 박살난 백미러를 알아서 수리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라도 고객이 도로 한가운데서 달랑거리던 백미러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항의 전화를 하면 렌터카 업체 측은 유튜브 수리 영상을 참조하라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을 일삼을 뿐이죠. 이런 게 바로 중국의 현실이니 검사 과정은 차량 대여 전후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안은 향긋한 차량 방향제 냄새만이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택시는 고정적인 운전자가 있으니 관리를 한다 쳐도 렌터카는 고정적인 운전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 공유 자동차의 모습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의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고 운전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아무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임에도 물병이나 비닐봉지에 빠르게 용변을 본 뒤 도로로 던지는 경우도 몹시 흔한데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의 결과는 고스란히 차량 내부에 누적되며 그야말로 중국에서 이러한 공용으로 쓰는 것들은 지옥에서 갓 가져온 물건처럼 최악의 상태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용 차량을 바퀴 달린 쓰레기통이라고 칭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남의 것을 극악의 수준으로 함부로 쓰는 문화가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내 것이 아님에도 다음 사람을 위해 끝까지 청결하게 물건을 사용하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차량에 탑승했고 운전대를 잡은 선생님만 믿고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선진적인 면모의 열등감을 느꼈는지 연신 표정을 찌푸리던 선생님께서는 이내 이것 보라며 한국은 역시나 중국의 속국이 맞았다며 박장대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맞춤형 AI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및 각종 설명을 전부 다 중국어로 자동 전환해 놓은 상태였고 따라서 선생님은 언어 장벽이 제거되어 마치 중국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선생님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라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이렇듯 한국 렌터카에서 중국어가 나오는 장면이야말로 그 증거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이러한 한국의 맞춤형 AI 시스템은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언어 설정은
별도의 전자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선생님을 자극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는데요. 저는 그저 선생님의 편협함에 혀를 끌끌 차며 계속해서 이동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의 도로를 이동하면서 저는 감탄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도로는 포트홀은커녕 도로에 조그마한 이물질조차 없었고 차량 노면 표시 상태도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영어 표지판도 매우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도대체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소변이 고속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도로의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파편과 포트홀 투성이인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저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현격한 격차가 나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중국이 최고라고만 외치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죠.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자의 목적지, 교통 흐름, 차량 유형에 따라 최적의 차선으로 안내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AI로 구동되는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속해서 대체 경로를 알려주었기에 저희는 최고의 효율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AI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연료 효율적인 경로, 경치가 좋은 경로, 최단 경로를 전부 알려주었기에 저는 어떻게 한국은 마치 부처님 손바닥 보듯 모든 전국적인 교통망을 꿰고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싶어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구현해낸 한국의 경탄만 내뱉을 뿐이었죠. 사실 중국만 해도 이러한 GPS 기술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의사소통 따위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일 뿐더러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기술을 구현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중국 운전자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도 수십 년은 된 종이지도에만 의존해서 길을 찾고 있으니 이건 최신 기술을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조로운 여행도 잠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또한 이러한 중국의 한국과 비교되는 한심한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는지 이내 한국 따위가 중국도 구현해내지 못한 기술을 벌써부터 상용화해 놓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그저 제대로 된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최첨단 기술력을 갖춰놓은 척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일 뿐이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돌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대로가 아닌 분명 혼잡하다고 적혀있는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그렇게 한국의 GPS 기술은 전부 사기라고 확신하며 호기롭게 도로를 이동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지옥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한국의 내비게이션이 일러준 대로 저희가 향한 곳에는 최악의 정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는 옴짝달싹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거든요. 선생님의 한국 불신 때문에 저까지 된통 당하게 된 셈이었고 저는 그런 한심한 선생님을 향해 사정없이 눈알을 부라리며 빨리 어떻게든 해보라고 야단법석을 떨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와 제 잔소리까지 들으니 선생님은 이제야 한국의 기술력은 정확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점점 분노로 인해 풀려버린 눈동자가 원래대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정도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다간 오늘 일정은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빠르게 한국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르며 혼잡한 도로를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동안 고생한 끝에 겨우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희 둘 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사실에 불쾌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교통체증에 대한 분노가 들었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더욱 화가 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러한 자신의 분노를 잘못된 곳에 풀기 시작했죠. 아니, 한국 고속도로에는 왜 이렇게 CCTV가 많은 거야?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드론까지 돌아다니며 과속이나 각종 도로 교통법 위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니 무슨 이런 형편없는 통제국가가 다 있어? 중국에서는 시속 200km로 달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데 도대체 한국은 뭐 이리 단속과 규제가 많은 거야? 중국인들은 굳이 이러한 단속을 안 해도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지만
한국은 규제 없으면 운전도 못하는 열등한 사람들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규제로 통제를 해야 하는가 보군. 이러니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거지.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고해상도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고속도로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동작감지 센서가 달린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인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법 없이 선진적인 운전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부럽기만 했어요. 저는 중국 고속도로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운전을 잘하는 것에 대한 공감도 전혀 가지 않았죠. 그리고 통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고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에 이건 그냥 중국의 예산이 없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 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계속해서 차선을 2개씩이나 점령하며 운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렌터카에서는 계속해서 경보음을 울리며 선생님이 이러한 얌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렌터카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충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에 차량의 시스템은 운전자인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서 계속해서 알림을 울려주며 경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러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시스템을 보고도 연신 불평을 할 뿐이었어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네. 중국에서는 추월을 하든 2차선을 몰고 주행을 하든 그건 운전자의 자유고 마땅한 운전자의 권리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뭔 놈에 안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차선을 몰면서 둘 중 쾌적한 차선을 선택하는 건 내 자유인데 말이야. 아무래도 한국은 후진국일 뿐이고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통제국가라 2차선을 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해. 저는 그런 선생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저는 중국 교육의 어두운 미래에 한숨마저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시종일관 궁시렁대며 욕을 하던 선생님은 갑자기 조용해진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화를 내고 한국을 욕하느라 이젠 지쳐서 졸리게 된 모양이었고 그녀는 정말로 운전대를 잡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졸음운전 때문에 저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깨웠지만 선생님은 10초면 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렌터카 또한 선생님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내며 선생님의 졸음운전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선생님은 그때만 잠깐 정신을 차릴 뿐 이내 다시 졸곤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간헐적으로나마 정신을 차리던 선생님은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서 죽겠구나 싶어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선생님은 비몽사몽인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은 비틀거리다가 이내 안정적인 주행을 되찾으며 멀쩡히 도로를 이동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의 웬만한 차량들은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고 알림을 주고 일정량 이상 알림을 울리면 자동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발동하는 기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최첨단 기술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었고 그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선생님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쳐 버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위기를 빠져나간 게 몇 번인지 또 선생님의 무식한 한국 무시 때문에 위기에 빠진 적이 몇 번인지 저는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듯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늦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의 말만 믿고 턱없이 적은 금액만을 환전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선진국 한국의 물가는 그들의 수준처럼 엄청나게 비쌌고 중국보다 2배는 비싼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교사 월급이 40만 원밖에 안 되기에 선생님도 한국에서 뭔가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로 편의점만을 전전하며 가난하게 한국 여행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